방 안에서는 기도를 올리는 일이 드물고 올린다 해도 진실이 없는 기도가 된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대하면 까닭 없이 감동을 느끼게 된다. 어느 거룩한 사교가 그의 교구를 순회하던 중 기도 대신에 다만 오오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 한 노파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나는 읽은 일이 있다. 사교는 그 노파에게 말했다. 할머니, 언제나 그같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훌륭한 기도는 또한 나의 기도이기도 하다.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둘러 2~3통의 불행한 편지를 썼다. 다시는 이런 편지를 전혀 쓰지 않을 행복한 시기가 와 주었으면 하고 절실히 생각하였다. 잠시 책이며 서류 따위를 뒤적뒤적하게 되는데 읽기보다는 오히려 끄집어내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정리는 내게 있어 페넬로페의 일거리처럼 되어 있었으나 잠깐 시간 보내는 즐거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실정이 나면 그 일을 그만두고 오전 중의 남은 3시간이나 4시간을 식물학 연구, 특히 린네의 학설 연구에 소비했다. 나는 린네에 열중하여 그 공허를 느낀 후에도 좀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물학자인 동시에 철학자로서 식물학을 고찰해온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루드비히를 제외하면 이 위대한 관찰자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그는 식물 표본이나 식물원에 있어서의 식물학을 너무 깊이 연구했고 자연 그 자체 속에서는 충분한 연구를 못했다. 나로 말하면 섬 전체를 식물원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무엇이든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생기면 금방 책을 옆에 끼고 숲이나 풀밭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문제의 식물 옆에 배를 깔고 누워 살아있는 식물을 내 마음대로 조사하였다. 이 방법은 매우 도움이 되어 인간의 손으로 지배되어 바뀌어지기 전의 그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의 식물을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루이 14세의 시의장이었던 파공은 왕실 식물원의 모든 식물에 대해 그 이름을 완전히 알고 있었으나 들에 나가면 아주 깜깜해서 못 하나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나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나는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원정이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점심 후의 시간은 전부 나의 한가롭고 안일한 기분에 내맡겨 아무 규칙 없는 그때그때의 충동에 따르기로 하고 있었다. 날씨가 조용한 때면 식탁을 떠나자마자 혼자 수색하니 노 하나로 젓는 법을 가르쳐준 작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다. 배가 둑을 떠나는 순간은 몸이 떨릴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 그 원인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었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마 악한들의 공격을 피한다는 남 모르는 기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혼자서 호수 위를 떠다니며 가끔 둑에 접근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배는 되지 않았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한없는 몽상에 잠길 때도 있었다. 그것은 바보스런 일이긴 해도 역시 유쾌했다. 때로는 감격하여 이렇게 외쳤다. 오 자연이여, 오 나의 어머니여, 지금 저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여기는 당신과 저 사이를 비집고 드는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무태서 오리점 떨어져 갔다. 나는 이 호수가 대양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처럼 그렇게 오래 물 위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 가엾은 개를 생각해서 나는 산책을 목적으로 했다. 그것은 예의 작은 섬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두 시간 산보를 하든가 아니면 언덕 꼭대기의 풀밭 위에 누워 이 호수와 그 근처를 감상하는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가까이 보이는 온갖 풀들을 조사해보고 분석도 하며 그리고는 제2의 로빈슨이나 된 것처럼 이 작은 섬에 상상의 집을 세워보는 것이었다. 나는 이 작은 동산에 몹시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그곳으로 산책을 갈 때 수세관의 아내나 그 자매들과 함께 때레즈를 데리고 가게 되었을 때는 나로서는 그 안내자가 되고 선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우리들은 이 섬에다 번식시키려고 한꺼번에 많은 토끼를 가져왔다. 이것도 장작 그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일이었다. 토끼까지 기르게 되어 작은 섬에 대한 나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 새로운 이민들의 진보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이때부터 나는 더욱 빈번히 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가곤 했다. 그러한 즐거움에 레 샤르메트의 그리운 생활을 회상케 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었다. 나를 이런 즐거움에 특별히 이끈 것은 계절이었다. 그것은 야채와 과일의 수확을 위한 전원의 사소한 일들을 돕는 것이었다. 때레저와 나는 수세관의 부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눠 가졌다. 베르너 사람으로 키르히 베르게르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큰 나무 위에 앉아 허리에 사과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차고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던 그 일을 기억한다. 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지 않았다. 베르너 사람들은 내가 그런 심심소일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면 다시는 내 평온을 깨뜨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고독한 속에 평화롭게 놓아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의 의사에 의해서보다도 그들의 의사로 그곳에 갇혀진다면 나는 그것이 더 좋았다. 그렇게 되면 나의 평온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층 확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독자가 정말로 신용하지 않을 고백을 하나 하기로 한다. 독자는 내 생애를 지내오는 동안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내적인 감동을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나라는 인간을 어디까지나 독자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려 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독자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감정, 사리사욕이 없는 모든 감정을 나에게서 거부하고 사악한 감정을 계속 내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나를
자연에 위배되는 인간으로 만들고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괴물로 만드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고 있다. 내게 욕되는 것이라면 어떤 엉터리 같은 것이라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나에게 명예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훌륭한 일이라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여전히 충실하게 장작 그 루소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계속 말하게 될 것이다. 그의 특이한 감정과 관념을 설명도 않거니와 변명도 하지 않고 그와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생피에르 섬이 무척 마음에 들어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 편했으므로 나의 모든 소원을 이 섬에 기록해 두고 그곳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소망을 간직하였다. 내가 근처를 방문해야 한다든가 너샤텔이나 비엔너나 이베르 등이나 니도 등으로 가서 마쳐야만 될 볼일은 생각만 해도 벌써 나를 피로하게 했다. 섬 밖에서 지내야만 될 하루는 내 행복을 빼앗는 것만 같았고 이 호수의 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나로서는 나의 생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은 나를 겁나게 만들었다. 뭔가 좋은 일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도 벌써 그것을 잃게 될 예감이 들었고 내 생애를 이 섬에서 마치고 싶은 열망은 거기서 쫓겨나간다는 두려움과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저녁녘, 특히 호수가 물결치고 있을 때 호반에 가서 앉는 버릇이 들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물결을 바라보며 나는 신비로운 기쁨을 느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